안녕하세요. 올해 58회 기출문제 무료 해설 강의를 촬영합니다. 본 해설 강의는 기출문제가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풀이를 해드릴 거고, 본 강의를 무료 특강으로 찍는 이유는 58회 기출문제가 복수정답도 많았고 전원정답도 많았는데, 복수정답, 전원정답 이외에도 문제가 다소 불명료한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주문 특강, 그리고 판례 강의까지 수강하시고 또 월말 모의고사를 보면서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기출문제를 받다가 좀 이해 안 돼서 내 공부 방향성이 틀렸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 주문 강의, 판례 강의, 그리고 월말 모의고사를 보면서 해왔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거를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특별하게 58회 기출문제를 무료 특강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별리사스쿨의 첨부 파일에 있을 거고요. 해설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 해설은 곧 아마 한 다음 주 정도에 출간될 것 같은데, OX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에 포함이 될 거니까, 특히 기출문제집은 회차별로 정확하게 해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형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58회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당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삼 번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웬만한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특허법을 3개 이상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많이 틀려야 3개 정도 틀려서 점수의 폭이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수가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변별력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출제기관에서 변별력을 가릴 수 있게 문제를 꼬아달라, 좀 어렵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작년, 재작년부터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검토위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주고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런 유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 유형, 이게 새롭게 추가된 유형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형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들은 각 지문들을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오지성답 유형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 관해서 이건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기출의 경향성 변화 말씀드리고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액수 제일 많은 거 고르시오.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이건 단순함기입니다. 침비위, 허거비. 침해죄, 이게 비밀 누설죄인가요? 위증죄, 허위표시죄, 거짓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75335, 7년, 5년, 5년, 3년, 3년, 5년. 그 다음에 1억, 나머지는 1년당 1,000만 원씩. 그 다음에 이번에 비밀 누설죄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분들은 액수가 달라졌었죠. 우리 기본 강의하고 주문 특강에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과태료는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치 협박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했었죠. 이게 맥시멈 50만 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통역인이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많이 말씀드렸었네요. 제가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판례 사건 같은 경우 그 무효 심판 사건 같은 경우 증거 조사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문서로 만드는 작업 그게 대표적인 게 증인 감정 검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증인으로서 저는 이제 제약 분야 담당하다 보니까 미국 의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미국 의사가 심판정에 와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통역인이 이제 영어로 바꿔주고 거기서 이제 영어로 하면 우리들한테 이제 한국말로 바꿔주는 통역인을 같이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통역인을 말하는 건데요. 증인신문할 때. 그리고 선서라는 것은 내가 거짓 없이 진실만을 고하겠다. 이 선서 먼저 하고 갑니다. 통역인도 똑같이 하고 갑니다. 심판원에서 거짓으로 통역을 한 경우 그 통역에 대한 벌금 이걸 위증죄라고 하죠. 이건 5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 절차에 비협조를 하면 과태료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벌금으로 됐으니 5천만 원. 다음 니은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그 대표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이게 대표자를 우리가 종업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자에 대한 벌금 이게 그 양벌 규정 쪽 얘기하는 겁니다. 양벌 규정은 죄를 가한 사람 그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이 사람의 그 회사 그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으로 나눴죠. 여기에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1533 양벌 규정이 OXX, OX였었죠. OXX, OX 해당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그 죄를 행한 사람은 요 금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양벌에 따를 땐 개인 사업자는 같은 금액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단위가 올라갔습니다. 침해죄 같은 경우는 3억 나머지는 6천만 원 더블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죄를 가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니까 요 금액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꼬아 놓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꼬는 유형이 그 과거에는 없어요. 과거 기출문제집 이제 나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침해에 대해서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이니까 이건 1억이 되겠어요. 니은 그러니까 여기다 다 써드릴게요. 기억이 5천만 원이고요. 이게 위증죄 맥시멈 5천이라는 거죠. 니은이 이게 침해죄 1억 디귿 법인 업무에 관해서 이것도 법인 업무에 관해서라고 나오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들어가는 애들 양벌 규정이 아까도 했었지만 OXX, OX 이렇게 종업원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고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 출원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 이게 허위 표시죄입니다.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이 양벌 쪽으로 갔네요. 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행하진 않았지만 같이 책임지게 하는 거 법인 쪽으로 가게 되면 허위 표시죄 같은 경우는 여기 6천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3천으로 가는데 법인은 더 비싸게 해버려요. 6천 이것은 6천 리을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또 법인의 업무로 가면은 양벌 규정 쪽 얘기를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종업원이 전유실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죄는 특허권만이 아니라 전용이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타권 얘기 나오면 특허 전용이 같이 나온다는 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많이 했었네요. 범인에 대한 벌금 요쪽이네요. 양벌 규정 쪽에서 죄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3억 그 다음에 위음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존속기간 연장로 결정 이게 데이터 사기친 겁니다. 그게 여기요 거짓행위죄 실험 데이터 조작하거나 이거 최근 저희 제약업계에서는 신문기사 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너무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실험 데이터 거짓으로 해서 추론해서 특허받았다고 해서 매우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짓행위로 등록 결정 받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벌금, 그럼 거짓행위죄는 여기 3천만 원이네요. 여기는 이제 과태료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죄에 대해서만 문제가 구성되었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나열해서 정답은 5번이 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PCT 문제 1번 특허청장은 국제특허 출원에 청구권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거 파트 1 문제네요. 9번은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PCT는 우리 기본 강의하고 조문 특강에서 많이 했었는데 파트 1, 2, 3, 4로 나눠서 각 파트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를 문제 내는 것인지 먼저 인식을 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요. PCT 출원했을 때 이 PCT 출원에 관해서 방식 업무 담당하는 것, 이게 파트 1. 그 다음에 국제 단계에서 심사와 공개하는 것, 여기가 파트 2. 그리고 국내 단계 진입이라고 하는데요. 파트 3. 진입 후 다른 출원하고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취급해서 심사 진행하는 것, 특례라고 합니다. 파트 4.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파트 1 문제였었는데 이거 우리 조문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조문 특강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출원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PT 출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출원했으면 청구범위 제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걸 청구범위 유예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PT 출원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방식이 위반됩니다. 그 적언 발청 표지, 보안 사유였습니다. 조문 특강 앞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대비했던 부분이죠. 보안 명령 사유.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다 정리해 볼까요? 방식에 위배되면 보안 명령하고 보정 명령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정 명령은 발명의 명칭, 요약서, 3조 197조 3항 방식 수수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게 가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게 보안 명령이긴 한데 발청 도면 오기재한 경우, 이게 저 새롭게 개정법을 통해서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우리 기본강의 조문특강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미제출 추이 통지. 발명의 설명에서 도면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이 없을 때 추이 통지를 줍니다. 얘 둘은 얘들하고 달라요. 얘들은 이제 방식 위반이라고 해서 보안 명령을 불응하게 되면 출원을 인정하지 않고요. 보정 명령을 불응하게 되면 취하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불응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도면 미제출을 불응하게 되면 이거부터 쓸까요? 이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보안서를 낸다. 도면을 제출한다. 그러면 출원일이 늦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안서를 제출한다. 출원일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시 취급. 여기는 출원 절차가 종결되어 출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갖고 종결해버리고, 여기는 취하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여기는 별 게 없고, 여기 도면이 없는 것으로, 도면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진행. 이게 방식 하자 부분이라고 하죠. 지금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였었습니다. 청구범위 미제출 시 보안명령 나오고, 보안서를 제출하면 출원이 늦어지고, 보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은는이가 이걸 첨언해 주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문 특강에서 많이 강조했었는데, 처분의 주체는 심사관님이 이렇게 나오면은 집중하시고, 그 외에는 거의 맞는 질문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보안명령, 보정명령, 이거 전부 다 이제 출원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청장님이 맞습니다. 심판 절차면은 심판원장님은 심판장님, 그 다음에 심사관은이라고 나오면은 주의하시고, 특허청장은 이건 맞는데요. 청구물과 기자이고 기관을 정해 선언으로 청구물을 주어서 보정명령, 여기가 틀렸네요. 보안명령을 해야 됩니다. 2번 특허청장은 이것도 누구누구 은는이가인데 여기 전부 다 이제 출원 절차이기 때문에 출원 절차 특허청장님이 맞습니다. 국제 출원이 도면에 관해서 적고 있지만 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취지를 출원하기 통지하고, 여기네요. 도면 미제출 부분. 이거는 방식의 하자는 아니지만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선정을 정하는 기간 도면을 제출하면은 도면을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은 그날이 출원일이 되고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방식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출원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도면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진행이 되는 거고, 요 라인이었습니다. 3번 특허청장은 국제특허 출원이 도면에 관해서 적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한 게 작년에 좀 있었더라고요. 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취지를 출원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면 미제출하더라도 이건 방식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국제출원 취하된 것으로 보면 틀렸어요. 취하간주는 여기 보정명령 불응시고, 여기는 불응하면은 그건 도면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절차를. 4번 국제특허 출원이 특허청장님으로부터 195조 4호에 따라 산자부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해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명령 여기죠. 반려 3조 193은 방식 수수료.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 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 단계에서 방식 위반에 대한 거절 이후 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하죠. 거절 이후 통지서 아니에요. 이거 바로 방식 위반으로 취하돼 버립니다. 출원 절차 종결돼 버립니다. 실제 심사 가지도 않습니다. 끝나버려요. 5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 대표자 또는 특허법 3조에 의한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 이게 좀 아쉬웠는데요. 이거 기본 강의 조문 특강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조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이 없어요. 그래서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어떤 단권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의미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올해 유독 특이하게도 무료 특강으로 찍으니, 원래 이거 기출문제 강의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혹시라도 기본 강의, 조문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좋은 문제를 풀다가 나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공부했으니 잘못됐나 라는 오해를 삼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무료 특강으로 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5번 지문은 단권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복 출제 안 될 겁니다. 여기 지금 190조가 등장하죠. 이게 대리인 부분입니다. 대리인. PET 출원은 대리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납부는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냅니다.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변리사가 냅니다. 그래서 PET 출원 같은 경우는 1030 스위스 프랑 이렇게 돼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이제 제가 갖다 내요. 그래서 대표자는 그 출원인 중에서 대표를 정한 사람인데, 대표자, 법정 대리인 많이 틀렸습니다. 임의 대리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128조에 따른 손해액과 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은 정답이 4번이었어요. 1번 침해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시 해당 사실의 성립상 극히 곤란한 경우, 여기 읽자마자 이거 128조 7항 떠오르셔야 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판례 강의에서 정리했었는데, 이때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때 법관이 마음대로 한다, 자유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점을 찾아냈어요. 이거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건데, 자유심증주의와 자유재량은 다릅니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이 갈 수 있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례 문장에서 배웠던 것은 해당 사실의 입증이 극히 곤란하더라도 그 해당 사실과 최대한 근접한 간접 사실의 탐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간접 사실로부터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객관적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해야 되지, 그냥 지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틀린 점을 찾아내세요.
128조 7항이었습니다. 2번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맞죠? 이것은 저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일단 저거 했었죠.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때는 침해 행위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 근데 손배할 때는 침해 행위만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신용회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침해죄라던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이 증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침해 행위에다가 고의까지 요구되는, 이 고의 과실에 대한 척도 나누기, 요 라인이었습니다.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128조 4항이죠. 128조가 2항, 4항, 5항 중에서 입증할 수 있는 걸로 하나 받아가면 돼요. 제가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약 분야는 실무에서 4항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이 더 비싸고 입증할 수 있다면 2항 청구하는 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어쨌건 2항, 4항, 5항 중에 하나 받아가면 되는 거고, 4항이 침해자 이익액, 5항이 합리적 실시료, 합리적 로열티, 2항은 침해자 양도수량에 배타권자 이익액을 곱하고, 이건 근데 그 계산식이 복잡해갖고 2항 요 밑에다 쓸게요. 침해자 양도수량에 침해행위 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은 걸 제가 수업 시간에 공제라고 표현했었죠. 빼서 여기다가 배타권자 이익액 곱하고 얘네들을 맥스 잡습니다. 이게 생산 능력이라고 해서 배타권자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 빼고 나머지 판매 가능했던 수량, 판매 가능 수량이 실제 판매 수량이죠. 배타권자 생산 능력 빼기, 배타권자 생산 수량 빼기 판매 수량에서 판매 가능 수량을 맥스로 잡습니다. 이 금액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차라리? 침해자 양도 수량에 공제 수량 빼고 이걸 맥스 수량 잡아서 여기까지는 배타권자 이익을 곱하고, 배타권자 이익을 어디다 곱하는 걸로 식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게 계정법이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공제 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맥스 초과량, 그리고 실시권 설정 불가 사유가 있으면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빼고, 여기다가는 합리적 로열티 곱해서 합산액을 128조 2항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플러스라고 하죠. 사망.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매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맞죠? 이거 128조 5항 얘기하는 거죠.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128조 6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맨날 시험 문제 나올 때 똑같은데, 이게 합리적 실시료예요. 이거보다 더 손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받아갈 때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으면 감액이 가능하다. 참작할 수 있다. 그게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128조 6항. 그리고 우리 1번 문제에서 나왔지만 7항은 2항, 4항, 5항 중에서도 입증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더 도와주는 거. 그 다음 8항과 9항은 징벌적 개념에 따라서 형법에서 많이 하는 죄의 정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고려해서 맥시머스 3배까지 징역할 수 있는 부분. 그게 128조였었습니다. 4번.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 이걸 맥스라고 합니다. 특허권자가 판매한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요즘 맥스 잡는 거예요.
여기서 치매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빼야 한다. 이게 이제 구법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쓴 최종정리에서도 하고, 개정법에서는 여기 플러스가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구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받아갈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공제하거나 맥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받아갈 수 있게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맥스 부분까지만 받아가는 게 틀린 거예요. 맥스 부분까지만 한도로 하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맥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로열티를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맥스까지는 베타권자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맥스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실시권 설정 불가수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로열티를 더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징벌적 개념에 따른 손해배상이 증액 가는 거네요. 128조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였었는데, 그거 벗어나서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이 3배를 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징벌적 개념은 최고 3배입니다. 3배 잘 외우세요.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이 문장 표현이 좀 완벽하진 않았는데 개정법 묻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맥스 한정된 부분까지만 받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맥스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로열티를 더 받아갈 수 있는 점, 이거를 묻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유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시권을 가진 자가 89조 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경우, 이건 우리 작년에 최종 정리에서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에서 너무 많이 강조했었네요. 거절이오죠. 그 특허 전용이 아니면 등록된 실시권자가 허가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존스키 현장 출연은 거절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판례 강의에서도 관련된 쟁점 배우고요. 0.1초 문제였습니다. 2번. 특허 발매 실시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 허가를 신청했으나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거 허가 신청입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안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이제 판례 강의에서 많이 하는데, 보안 지시를 받은 다음에 6개월이라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낸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6개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부터 3년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내가 보지도 않은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살짝 당황하셨을 건데, 이겁니다.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기간이 등록 후 임상시험 기간과 허가 신청 서류 검토 기간, 그 다음 여기서 허가 신청이 규칙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뺍니다. 문제에서 그 6개월이라고 한 거는 요 귀책 지연이 6개월은 적어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보면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다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많이 했었는데, 일단 특허가 등록을 받아요. 근데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등록 받기 전에 임상시험 먼저 진행합니다. 이게 일반적 속도인데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임상시험 종료하고, 여러분들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러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연장 가는 기간이 등록 전은 안 됩니다. 여기 임상시험 기간부터 종료할 때까지 이거랑, 그다음 허가 신청부터 허가 받을 때까지 이거에서 허가 신청 규칙 서류 지연된 기간 빼는데, 첫 번째가 이거 빼고요. 이거 귀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보안명령이라고 나온다 있습니다. 이게 그 특허로 말하면 거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안명령에 따른 지연된 기간 빼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 임상시험이나 이런 거 하나도 주지도 않고요.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년 6개월 걸렸대. 근데 그 보안명령이 적어도 6개월은 소요됐다는 거예요. 이 보안명령이 귀책으로 인해서 지연된 건지 아닌지도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죠. 보안명령이 나왔어도 다른 신사부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저는 귀책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판례에서 우리 했었는데, 이게 귀책이 아니라 하면은 3년 6개월 있지만, 이게 귀책이 맞다 하면 여기서 6개월 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이 3년 6개월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고, 문제를 이제 등록 시점, 인상시험,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허가 신청 시점까지 다 주는 게 더 완벽했었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를 출제하신 취지는 보안명령이 귀책 사유라고 단언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세요. 판례에서 봤지만 보안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귀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그냥 이게 그냥 귀책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책을 어떻게 더해서 이거 존속기간 연장하냐, 그런 걸 취지로 내신 것 같은데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다 하면서 이제 틀린 질문이 됐는데, 너무 어색하니까 아마 이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3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줄어는 허가받는 날 썼, 이거 0.1초 문제죠? 허가받은 날부터 3개월, 원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입니다. 6개월 틀렸어요. 3개월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는 할 수 없다. 하면 이거 반려됩니다. 4번. 청구원이 독립청구항이 2개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요된 게 각 독립항별로 2년 및 3년이 걸린 때에는, 이거 하자마자 끝나야 돼요. 등록제했던 존속기한하고 달리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한은 의약품하고 연관이 있고, 의약품이란 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산업발전만 고려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제한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게 맥스 5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거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독립학별로 2년, 3년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최초 허가로 한 번만 가능한 겁니다. 5년간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다? 틀렸어요. 2년짜리와 3년짜리 중 최초 허가로 한 번만 가능한 겁니다. 2년 또는 3년만 가능한 거예요. 5번. 특허 발명 실시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 안정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된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임상시험에 7년 소요됐다고 하네요. 그 허가를 받는데 걸린 소요기간에 대해서, 아니네요. 유효성 안정성 시험에 7년이 있다니까 임상시험에 7년이 소요됐다는 거죠. 존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맥시멈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임상시험에 아무리 길어도 등록 후만 인정이 되고, 또 맥시멈 5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과 5번이 각종 제안에서 나온 쟁점이었습니다. 이 중 2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특이한 시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충분한 응용력을 통해서 풀이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제가 풀이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조문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한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실무형 문제다.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표현으로만 출제하지 않고 조문에 있는 표현을 실사례로 변형시켜서 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실무형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더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실무적 감각을 기르는 것을 시험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실무형 스타일을 많이 내려고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유형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 취지를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그거 한번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20번이 남았는데 칠판이 좀 모자랍니다. 최대한 이 칠판 안에서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16번. 16번은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칠판이 모자라서. 16번은 1번이었어요. 갑은 발명 A를 2018년 9월 1일 미국 잡지에 게재한 후 공제를 주장해서 PCT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2월 1일 국제특허 출원했다. 지정국인 한국특허청이 국내 절차.
이것도 좀 어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출이 과거의 기출들하고 좀 다른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불명료한 게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실무 스타일, 그러니까 최대한 실무적인 그런 내용을 접근시켜서 문제를 추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불명료하게 나와서 좀 전원 정답과 복수 정답이 좀 많게 돼서 좀 아쉬움도 있었고, 또 이 PCT 문제를 기존에는 한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 PCT를 굉장히 많이 내고, 또 실용신안도 한 문제만 출제했었는데 실용신안도 많이 하고, 문제 배분의 균형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PCT가 또 나왔죠. 여기 PCT 출제하고서는 16번은 파트 3와 파트 4 문제입니다. 이쪽 좀 칠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림은 그리지 않고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1번, 갑이 미국 잡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 30조 1항 1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0.1초죠. 이거 특례 문제였어요. 기준일부터 30일. 2018년 9월 1일부터 2년 7개월 이내, 아닙니다. 기준일이 지금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기준일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또는 그 전에 심사 청구했으면 심사 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는데, 여기 지금 심사 청구를 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기준일부터 30일입니다. 이게 틀렸죠. 2번 0.1초 문제였습니다. 2번 방금 거는 특례였고, 갑이 특허청장에게 누구누구에게를 수신처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조문특강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출원 절차면 전부 다 특허청장님에게 제출하는 거고, 심판 절차면 심판원장이면 심판장님한테 제출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이제 출원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청장님에게 맞죠. 서면은 이게 203조 서면입니다. 이게 좀 파트 3 얘기겠네요. 국내 서면 제출기간, 국내 서면 제출기간이 우선부터 2년 7개월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부터 2년 7개월이 되겠죠. 제출하면서 번역문의 제출기간 연장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제출한 경우, 이거 번역문 제출이네요. 번역문 추가 번역문 1개월 연장할 수 있었죠. 9원에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국내 서면 제출 기간에 발명의 서면 청구본이 도면에 국어원을 제출하고 이에 가름한 새로운 국어원을 제출했습니다. 맞죠? 기간이 나왔으면 국어원을 또 낼 수 있어요. 심사 청구한 후에는 그러하자. 맞습니다.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너무 많이 했었죠. 외국어 특허 출원과 외국어 PCT 출원에 대비하면서 기간이 남았으면 번역문 다시 낼 수 있는데, 외국어 특허 출원에서는 심사 청구하거나 명서 도면 보정을 하면 그 후엔 못 내고, PCT에서는 심사 청구하면 그 후엔 못 한다. 그래갖고 출원인이 심사 청구한 경우와 제3자가 심사 청구한 경우까지 나눠갖고 정리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0.1초 만에 이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조문특강에서 강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4번, 갑이 특허청장에게, 누구누구에게가 다 출원 절차니까 특허청장이 맞고요. 서면에 제출한 게 이게 203조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출원일은 특허청장님에게 서면에 제출한 203조 서면에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제 특허 출원일이 2019년 2월 1일입니다. 맞죠? 이게 PT 출원의 효과죠. 0.1초 문제. 5번, 갑이 PT 19조 규정에 따라 청구를 보정. 19조 규정은 3, 4조 보정하고 다르게 청구범위만 보정이 가능해요. 3, 4조는 발명의 서면 청구범위 다 보정이 가능한데, 그 보정수의 구원을 제출한, 정확하게는 이게 진입에서 많이 했었죠. 기준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사실질량에 따라 보정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파트 3 문제였습니다. 파트 3과 파트 4 관련된 쟁점이었어요. 특히나 파트 3 문제들도 쭉 이루어졌었네요.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5번이었었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20번은 5번입니다. 기억. 실용신안 출원이니, 실용신안 문제 나오면 우리가 그 기본 강의 조문특강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특허와의 차이점 빼고는 전부 다 특허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외국어 실용신안 출원한 경우, 외국어 출원은 특허나 실용신안 똑같습니다. 그냥 특허 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용신안법에다 출원되는 특허법 47조 1항 1호 2호 1호 2호가 이게 최초 거절의 통지, 최후 거절의 통지입니다. 다른 기관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오역 정정이네요. 와,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었죠. 그 오역 정정은 명선호 보정 가능 기간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 거절 통지, 최후 거절 통지에 따른 오역 정정할 때는 맨 마지막 걸로 갑니다. 그 전권은 다 취하 간주시켜 버립니다. 그 내용, 심사관님의 편의를 위해서 맞는 거, 앞에 거 다 죽여버리는 거. 마지막 정정 전에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은 것으로 본다. 맞죠? 취하 간주시킨다. 맨 마지막 걸로 한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보존 가능 기간에 따라서 나눠 갖고 정리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 강의수도 많이 했었고 조문특 강의수도 많이 했었는데 자진 보존 기간에는 여러 번 하면 다 유효. 그 다음에 최초 고조를 최후 고조 중에서는 맨 마지막 걸로만, 재임사 청구할 때는 맨 처음 걸로만. 이게 보정도 그렇고 오역정준도 그렇습니다. 니은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고안에 대해서도 이거 45조죠. 45조는 특허하고 실용실험은 똑같아요. 하나의 실용실험 할 수 있다. 뭐 이거 0.1초네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단일성 만족하면은 하나의 출원을 할 수 있다. 이 이상의 독립항에 대해서도 단일성 조건을 만족하면 하나의 출원을 할 수 있다. 그걸 1군 또는 외국에서는 1그룹이라고 하는 그룹핑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되게 특허 심판은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 이거 그 과거도 포함시킨다고 했었습니다. 이었던 이거 맞습니다. 기본 강의나 조문특 강의에서 다 강조했었습니다. 이었던 사람이 실용실한 출원 중인 고안에 가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경우 비밀 누설죄인데요. 비밀 누설죄는 특허나 실용실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침비위 허거비 해서 여기 이미 했으면 침비위 허거비 비밀 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맞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비밀 누설죄에서 전문심리위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취급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었습니다. 리얼 실용시간 출도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 출한 날부터 30일에는 아유 이것도 특허고 똑같은 문제. 이거 그냥 특허 문제라고 풀으셨으면 됐네요. 30일 누구든지 실용시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였었죠. 이것도 뭐 공간이 없으니까 출원을 소급해 있는 애들 분할 변경 정당 권리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일 더 줬다.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좋은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문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조문 문제는 다행히 너무 어색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혼란됐다 이런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례 쪽 문제였었습니다. 조금만 끊었다가 사례 문제에서 불명료하게 나왔던 질문들 제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한번 하고 사례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